지금 제 화면 너머로 보이는 이 공간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좀 묘사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제 배경이 좀 특별하죠. 맞아요. 그 수백 년 된 고전들이 빼곡히 꽂힌 거대한 원목 책장, 그리고 그 옆벽을 채우고 있는 복잡하고 신비로운 중세의 항성도, 또 창밖으로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현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막 번갈아 비치고 있거든요. 약간 과거 인류의 지혜랑 우주의 원리,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의 최전선이 한 곳에 우아하게 모여있는 듯한 지적인 공간 느낌이랄까요? 네네, 딱 그 느낌이에요. 바로 이 멋진 공간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탐구의 뼈대가 되는 출처는 과학과 지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튜브 채널이죠. 베리타시움의 1조 달러의 방정식이라는 영상 트랜스크립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자료는 겉보기에는 그냥 금융이랑 수학에 관한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그 시면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근원적인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단순히 주식 차트를 읽는 법을 알아보자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원자의 존재를 증명하고 열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해하고 심지어 라스베가스의 블랙잭 테이블에서 카지노를 이기는 데 쓰였던 그 순수 물리학과 수학 방정식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파생상품 시장이 탄생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 즉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자,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혹시 세상의 모든 복잡한 움직임과 불확실성을 단번에 꿰뚫어보는 단 하나의 공식이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단 하나의 공식을 찾는 것이야말로 오랫동안 시장을 예측하려 했던 수많은 천재들의 오랜 꿈이었죠. 진짜 꿈의 방정식이네요.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처의 핵심은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얄팍한 기술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인류가 오랜 세월 두려워하고 또 결코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겼던 무작위성이라는 자연의 맹위를 수학과 물리학의 언어로 길들이려 했던 지적 도전의 역사입니다. 무작위성을 길들인다. 표현이 엄청 멋진데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불확실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령에 아주 명확한 가격표를 붙이려 한 인류의 기나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의 타래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그 여정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건 역설적이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꼽히는 천재의 처참한 실패 사례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시간을 1720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당시 뉴턴은 77세의 노인이었고 이미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상태였어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직도 했고 영국 조폐국장으로 일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때 모은 자산이 무려 3만 파운드에 달했거든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00만 달러, 하나로 수십억 원이 훌쩍 넘는 큰돈입니다. 엄청난 부자였네요. 근데 이 부를 더 증식시키기 위해서 뉴턴이 당시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주도하던 남의 회사 주식에 거액을 투자합니다. 이게 참 18세기 초 영국 제국주의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씁쓸한 시대적 배경이기도 하죠. 저희가 이 역사적 사실을 지지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단지 출처에 나온 당시의 시장 상황을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당시 남의 회사가 정부의 부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무역 독점권을 얻으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엄청 쏠렸고 주가는 말 그대로 막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뉴턴도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주가가 2배로 뛰었을 때 딱 이익을 실현하고 주식을 모두 팔았거든요.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한 투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자신이 판 다음에도 주가가 계속 올랐나요? 완전 미친 듯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치솟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는 걸 지켜보던 뉴턴이 결국 평정심을 잃고 맙니다. 포모 증후군이 온 거네요. 그렇죠. 참지 못하고 최고점 부근에서 다시 주식을 대거 사들였어요. 심지어 거품이 꺼지며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데도 요즘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하면서 계속 돈을 쏟아부었죠. 결과는 안 봐도 뻔하네요. 너무 비참했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의 3분의 1을 허공에 날려버렸죠. 그 우주의 법칙을 수학으로 풀어낸 뉴턴조차도 시장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던 거네요. 네, 그때 뉴턴이 남긴 뼈아픈 명언이 있어요. 천체의 움직임은 소수점 끝자리까지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뉴턴은 시장을 움직이는 본질이 결국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 즉 광기임을 깨달았지만 스스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뉴턴 같은 천재마저 무너뜨린 시장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1988년에 메달리언 펀드를 설립한 수학자 짐 사이먼스 말이죠. 정확합니다. 이 펀드의 수익률은 금융 역사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수준이거든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려 연평균 66%라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66%요? 그게 봉이로 쌓이면 엄청날 텐데요. 1988년에 단 100달러를 맡겼다면 현재 그 돈이 84억 달러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워런 버핏조차 명함도 못 내밀 수치죠.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뉴턴의 실패와 사이먼스의 성공, 이 극명한 대조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출처의 아주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뉴턴이 놓치고 사이먼스가 잡은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뉴턴은 시장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감정에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어 버렸잖아요. 반면 짐 사이먼스는 철저한 수학자였습니다. 감정을 배제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는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경제 분석가나 펀드 매니저들을 아예 고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수학적 패턴을 찾아내는 모델링에만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수많은 소음으로 가득 찬 시장에서 오직 기계적인 규칙과 확률만 추적해낸 거군요. 결국 감정이라는 광기를 철저히 배제한 수학이 시장을 정복한 셈이죠. 사이먼스가 현대의 최첨단 알고리즘으로 리스크를 통제했다면 사실 인류가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려고 금융도구를 발명한 역사는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네, 아주 오래전이죠. 우리 기원전 600년 고대 그리스로 시계를 한번 크게 돌려볼까요? 철학자 탈레스의 이야기입니다. 아, 올리브 앞찾기 이야기군요. 맞아요. 탈레스가 별의 움직임이란 기상 조건을 관측하다가 다음 해 여름에 올리브가 역사적인 대쿵년을 맞을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리브 기름 짜는 기계를 몽땅 살 돈은 없었죠. 내 자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탈레스는 단순한 상고래를 뛰어넘는 아주 기발하고 혁신적인 금융계약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그것이 역사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콜옵션 거래입니다. 맞습니다. 기계 주인들을 찾아가서 소액의 계약금만 지불하고 이렇게 약속해요. 내년 여름이 오면 내가 이 기계들을 지금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시오. 주인들 입장에서는 미칠 게 전혀 없었겠네요. 어차피 안 빌려가면 계약금은 자기들 차지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듬해 여름에 정말로 대풍년이 들면서 기계 수요가 폭발해버립니다. 탈레스는 미리 확보해둔 그 권리를 행사해서 아주 싼 값의 기계를 독점했고 그걸 비싸게 대빌려주며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게 되죠. 이 탈레스의 일화를 좀 더 거시적인 금융의 맥락과 연결해보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통찰이죠?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옵션이라는 파생상품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현대 자본주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고도의 투기 수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래는 투기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만약 흉년이 들었다면 탈레스는 처음에는 소액의 계약금만 날렸겠죠. 즉 하방 위험을 완벽하게 제한한 겁니다. 반면 풍년이 들었을 때의 수익은 무한대로 열려있는 비대칭적인 이익 구조로 완성한 거죠. 아, 원래 옵션이라는 게 농부나 상인들이 미래 예측 불가능한 가격 변동, 즉 리스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였네요. 맞습니다. 이 위험을 분산하고 전가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훗날 거대한 파생상품 시장을 창조하는 씨앗이 된 겁니다. 하방 위험은 막혀 있고 상방 수익은 열려 있으니까 적은 돈으로도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는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는 거군요. 네, 게다가 본업의 위험을 상쇄하는 해직 역할까지 확실히 해주죠. 이렇게 차익점이 많은 보험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 권리를 마구 사고팔고 싶어 했을 텐데요. 여기서 역사적인 난제가 하나 등장하죠. 네, 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 대한 권리, 즉 옵션의 적정 가격을 도대체 얼마로 매겨야 공정하냐는 문제였습니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바로 1890년대 후반 프랑스 파리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던 루이 바슐리에라는 젊은 수학자입니다. 당시 파리 증권거래소 바닥은 정말 통제불능의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은 가격이 그냥 뜬 소문에 의해 제멋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슐리에는 달랐습니다.
무질서한 가격 변동 이면에 숨겨진 수학적 질서를 찾으려 했거든요. 이 바슐리에의 혁명적인 접근법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시각적인 이미지를 하나 그려볼게요. 아, 골톤포드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과학관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 판 위에 못들이 삼각형 모양으로 박혀 있고 위에서 수천 개의 구슬을 쏟아붓는 장치입니다. 구슬 하나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는 50대 50, 완전히 무작위죠. 네, 개별 구슬의 경로는 예측할 수 없는 무작위 행보, 즉 랜덤 워크입니다. 하지만 수천 개가 다 떨어지고 나면 신기하게도 가운데가 가장 높은 종 모양의 곡선이 만들어지죠. 정규분포 패턴이군요. 바슐리에는 주식 가격의 움직임이 이 수많은 구슬들의 낙화와 같다고 통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작위지만 거래와 시간이 누적되면 가격 변동폭이 예측 가능한 확률적 패턴을 그린다는 걸 간파한 거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바슐리에가 만든 이 수학 공식이 물리학 공식이랑 일치했다면서요? 네, 1822년에 프랑스의 물리학자 조세프 프리에가 발견했던 열전달 방정식과 기호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잠깐만요. 주식 가격 변동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물리학의 열 전달 방정식이랑 똑같았다고요? 개념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차가운 금속판 한가운데 뜨거운 열을 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중앙에 열이 집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작위로 확산되죠. 아, 오늘의 주가가 100달러라면 내일도 100달러 근처에 머물 확률이 가장 높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가가 크게 변할 확률이 사방으로 쫙 퍼져나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열이 확산되는 물리적 과정과 확률이 확산되는 금융적 과정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학적 구조를 가졌던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드는 시장 움직임이 자연계 열 확산 법칙을 따르다니 진짜 놀랍네요. 근데 이게 아인슈타인하고도 연결된다고요? 네, 바슐리의 논문 발표 5년 뒤인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원자의 존재를 최초로 증명하거든요. 물에 뜬 꽃가루 입자의 무작위 움직임 말이죠. 맞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쓴 공식이 바슐리에가 5년 전에 옵션 가격 계산할 때 쓴 그 공식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천재 아인슈타인보다 5년이나 앞섰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바슐리에라는 이름을 잘 모를까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극이었죠. 당시 물리학자들은 천박한 금융시장의 수학을 쓴다고 경멸했고 금융계 중개인들은 이 미적분 방정식을 이해할 능력이 아예 없었어요. 양쪽에서 다 외면받은 거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결국 빛을 발하죠. 이 방정식이 수십 년 뒤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서 부활합니다. 1950년대 후반에 에드소프라는 물리학도가 등장하죠. 네, 카드 카운팅 기술을 세상에 선보인 사람이요. 남은 카드의 확률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카지노의 블랙잭 테이블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카지노 업계는 발칵 뒤집혀서 그를 협박하고 쫓아냈죠. 그러자 소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합법적 카지노 바로 월스트리트로 향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마법을 부렸나요? 소프는 방향을 맞추려 한 게 아니라 주식과 옵션을 정교한 비율로 결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동적 헤징을 개척한 거죠. 아, 시장 가격 변할 때마다 보유 비율을 초단위로 조정해서 위험을 분산시켰군요. 바로 여기서 금융 역사의 흐름이 바뀝니다. 소프의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서 1973년에 세상을 영원히 바꿔버린 전설적인 공식이 탄생하죠. 피셔 블랙, 마이론 숄즈, 로버트 머튼이 발표한 블랙 숄즈 머튼 방정식 말이죠. 이들은 바슐리에의 무작위성에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거나 하락하는 추세라는 현실적 개념을 더해서 완벽한 옵션 가격 결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식의 논리적 종계가 진짜 예술이잖아요.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그 수익률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의 무위험 이자율과 똑같아야 한다는 논리요. 맞습니다. 추가적인 리스크를 감소하지 않았다면 초과 수익도 없어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공정한 논리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그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게 되죠. 이 방정식 덕분에 이제 누구나 계산기에 숫자 몇 개만 넣으면 미래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가격표를 인쇄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유령이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변모한 순간이죠. 이후 파생상품 시장은 엄청난 빅뱅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기초자산의 크기를 몇 배나 뛰어넘는 수백조 달러 규모가 됐으니까요. 이 파급력이 현실에서 얼마나 폭발적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게임스톱 사태죠. 네, 2021년 레딧의 개인 투자자들이 월스트리트의 거대 헤지펀드들의 공매도에 맞서 집단 매수 운동을 벌인 사건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떠나서 그 안에 담긴 파생상품의 작동 원리만 객관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단순히 현물 주식만 산 게 아니었죠? 네, 텔레스의 콜옵션이 가진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단 몇 달러만 주고 주식 폭등 시 엄청난 수익을 내는 외가격 콜옵션을 대규모로 쓸어 담은 겁니다. 여기서 파생 상품의 기계적인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게 되잖아요. 시장 조성자인 기관들은 리스크를 해칭하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실제 주식을 강제로 사들여야 했고요. 그걸 감마 스퀴즈 현상이라고 하죠. 적은 돈이 거대한 지렛대가 되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발시킨 겁니다. 며칠 만에 700%가 올랐으니까요.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만든 파생 상품이 도리어 거대한 리스크를 만든 셈이네요. 그럼 이 수학 공식이 파생 상품이라는 양날의 검을 만든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파생 상품은 원래 농부나 수출 기업이 환율이나 가격 변동 위험을 넘길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안전망이에요. 시장의 유동성도 공급하고요. 평소에는 참 좋은 역할을 하네요. 하지만 위기 상황, 즉 시스템에 강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는 무섭게 돌변합니다. 공포에 질려 거래가 한쪽으로 쏠리면 가격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만들어내죠. 국소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도구가 오히려 전체 시스템 붕괴의 방아쇠가 되는 역설이군요. 결국 수학이 인간의 광기를 통제하려 했지만 쏠림 현상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걸 믿어왔잖아요.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서 누구도 시장을 지속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이론이요. 네, 아주 강력한 주류 이론이죠. 근데 앞서 본 짐 사이먼스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는 30년 동안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시장이 정말 효율적이라면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짐 사이먼스의 팀은 인간의 눈이나 전통 경제학 모델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하고 은밀한 비효율성을 포착해냈습니다. 그 팀원들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천문학자, 입자물리학자, 통계학자들이었어요. 금융 비전문가들이 시장을 분석한 거네요. 냉전 시대에 통신 암호 해독에 쓰였던 은닉 마르코프 모델 같은 고도의 수학 비법을 썼죠. 쉽게 말해 창문 없는 방에서 동료가 우산을 들고 오는지 선글라스를 끼고 오는지 관찰해서 바깥 날씨를 역추적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파도만 보고 심해에 숨겨진 회류 규칙을 찾아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출처에 인용된 1988년 브래드퍼드 커넬 교수 논문이 이걸 잘 설명해 주는데요. 정교한 모델, 막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그리고 천재 과학자들이 모이면 시장 평균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입증한 겁니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방패를 뚫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철학적인 역설이 하나 떠오릅니다. 천재 수학자들과 슈퍼컴퓨터가 숨겨진 비효율성 패턴을 끊임없이 찾아낸다고 했죠. 네네. 그런데 누군가 그 패턴으로 거래를 해서 이익을 취하면 그 패턴은 시장에 반영되면서 영영 사라져버립니다. 비효율성 자체가 소멸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먼 미래의 초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시장의 마지막 패턴까지 싹 다 찾아내어 쥐어짜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게 사라진 그곳엔 완벽한 무작위성만이 남겠죠. 와, 수학자들의 치열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시장을 진정한 의미의 완벽하게 효율적인 시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네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진정한 무작위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예측의 끝에는 완벽한 예측 불가능성만 남는다니 물리학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어느새 깊은 철학의 경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려온 이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네, 꽃가루 입자의 움직임과 열 확산 법칙 같은 순수 과학의 언어가 월스트리트로 넘어와 수백조 달러짜리 거대한 파생 상품이라는 엔진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맞습니다. 내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실 때 그게 단순한 숫자들의 오르내림으로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면에는 탈레스, 바출리에, 아인슈타인, 그리고 천재 과학자들의 물리 방정식과 인간의 탐욕이 뒤엉킨 거대한 군무가 펼쳐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미래에 AI와 양자 컴퓨터가 주식시장을 넘어 기후변화, 인간의 감정적 트렌드, 심지어 매일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충동 구매할지까지 완벽하게 계산해버린다면 어떨까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리스크라는 개념 자체가 증발해버린 세상에서 과연 선택이나 투자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이네요.
모든 불확실성이 제고된 완벽한 세상에서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가치라.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멋진 철학적 숙제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가 일상을 바라보는 시야에 새롭고 짜릿한 영감을 불어넣었기를 바랍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항상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호기심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